유.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절망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키제베터 논리학에서 배운 3단 논법,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도 죽는다. 라는 논법이 카이사르에게만 해당되며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제껏 생각해왔다. 카이사르는 인간, 보통의 인간이므로 이 논법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카이사르도 아니고 보통의 인간도 아니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그는 엄마와 아빠, 미타와 볼료다, 장난감, 마부와 유모, 카텐카, 미타, 볼료다, 카텐카는 미하일, 블라디미르, 예카테리나의 애칭으로 모두 이반 일리체의 형제와 누나의 이름이다.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과 환희와 함께 존재해온 바냐, 이반의 어린 시절 애칭이었다. 어린 바냐가 그토록 좋아하던 줄무늬 가죽 복냄새를 카이사르가 과연 알기나 했을까? 과연 카이사르가 바냐처럼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을 것이며 어머니의 비단 옷에서 나는 사각사각 소리를 들어보았을까? 카이사르가 고기만두 때문에 법률학교에서 소란을 피워보았을까? 과연 카이사르가 이반 일리치처럼 사랑에 빠져보았을까? 그가 이반 일리치처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카이사르는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이었고 그러니 죽는 게 마땅했다. 하지만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나, 바냐, 이반 일리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너무도 끔찍한 일이다. 이반 일리치는 생각했다. 만일 내가 카이사르처럼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거야. 내면의 목소리가 내게 알려주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모두 그렇고 우린 카이사르와 다르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이 꼴은 대체 뭐지? 그는 혼자 말을 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었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거짓되고 잘못되고 병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가져다 놓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 생각은 그저 생각만이 아닌 분명한 현실로 다시 그 앞에 다가와 단단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이런 생각을 몰아내고 다른 생각들을 차례로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다. 죽음에 관한 생각을 막아주던 예전 사고의 흐름으로 돌아가 보려고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전에 죽음에 관한 생각을 막고 감추고 없애주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요즘 들어 이반 일리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막아주던 예전 의식의 흐름을 회복하려 노력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들였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다시 일이나 하자. 지금까지도 일 때문에 살아왔잖아.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모든 의혹을 떨쳐버리고 법원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얘기도 나누고 오랜 습관대로 재판정 자리에 무심히 앉아 생각에 잠긴 시선으로 사람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깡마른 두 팔을 참나무 의자 팔걸이에 걸친 채 평소처럼 동료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서류를 내밀며 귓속말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정면을 바라보면서 자세를 바로 하고는 의례적인 말을 몇 마디 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 중에도 옆구리 통증은 느닷없이 찾아와 심리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든 상관없이 그를 갉아먹을 듯 괴롭혔다. 이반 일리치는 통증에 대한 생각을 떨어내버리고 정신을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죽음은 이반 일리치 앞으로 다가와 꼼짝 않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반 일리치는 겁에 질려 옴짝달싹 못했고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사라졌다. 그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죽음만이 진실인 걸까? 동료와 직원들은 그처럼 똑똑하고 예리하던 재판관이 당황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면서도 가슴 아파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추스르며 간신히 재판을 끝냈다. 이젠 법원 일도 예전처럼 그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감춰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서글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더는 법원 일로도 죽음에서 도망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고약한 것은 죽음이 자꾸만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죽음 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반 일리치는 그를 위로해줄 보호막들을 찾았고 어떤 보호막은 잠시나마 그를 구원해 주는 것도 같았지만 이내 무너져 버렸다. 아니 무너졌다기보다 투명해졌다. 죽음은 어떤 것이든 통과했으므로 무엇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요즘 들어 이반 일리치는 그가 직접 꾸민 은적질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곳이었다. 그때 옆구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병이 시작되었으니 응접실 꾸미는 일에 목숨을 바친 셈이 되었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아릴 만큼 쓸쓸했다. 그가 응접실에 서서 보니 레커를 칠한 탁자에 무엇인가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원인을 찾다가 앨범 가장자리에 구부러진 채 달려있는 청동 장식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애정을 담아 꾸민 소중한 앨범을 들고 살펴보면서 조심성 없는 딸아이와 아이 친구들에게 화가 치밀었다. 앨범 여기저기가 찢겨나가고 사진이 거꾸로 붙어있기도 했다. 그는 정성껏 앨범을 정리하고 장식을 다시 처음 모양으로 폈다. 그러고 나니 앨범들이 놓인 탁자 전체를 꽃이 있는 다른 쪽 구석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하인을 불렀다. 그런데 딸과 아내가 도와준다며 오더니 탁자를 옮기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반 일리치는 그들과 말다툼을 하며 화를 냈다. 그래도 그 순간이 싫지는 않았다. 그때만큼은 죽음이 떠오르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직접 탁자를 옮기려 하자 아내가 말했다. 제발 하인들더러 하라고 하세요. 그러다 또 다치겠어요. 그 순간 갑자기 죽음이 보호막을 뚫고 들어와 이반 일리치 눈앞에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냥 흐릿했을 뿐이므로 이반 일리치는 그것이 다시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옆구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죽음은 예전과 똑같이 그곳에 있었고 통증도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이제 더는 죽음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은 꽃 뒤편에서 똑똑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 맞아. 바로 여기에서 커튼을 달다가 기습 공격을 당한 듯 생명을 잃은 거야. 정말 그렇게 된 건가? 이렇게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다니.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어. 이바넬리치는 서재로 돌아가 자리에 누웠다. 또다시 죽음과 단둘이 남았다. 죽음과 마주보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몸서리칠 뿐이었다.